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자, 전일은 정말 외국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뭐 천문학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마무시한 물량을 쏟아냈는데 뭐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물량 쏟아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방어력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합이퍼맥스 기준으로 한 6조, 그리고 HTS 기준으로 한 7조대의 매도 물량을 냈는데요. 당분간 이건 어떻게 뭐 짊어지고 가야 될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시가총액 가지고 있었던 게 외국인들의 보유 물량이 대략 한 600조대, 700조대 이 정도 수준에서 한 1,500조,1,500조대 뭐 내외 뭐 이런 정도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50조에서 한 250조, 300조, 한 300조 정도 파는 거는 의뢰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라고 봐야 돼요. 덕분에 뭐 안타까운 것은 환이 계속 약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리아 계좌가 지금 잔고가 계속 늘어서 이제 2조까지 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리아 계좌 선전 동영상에 잠깐 나간 적도 있어요. 리아 계좌 잘 이용하시라고. 어쨌든 이 리아 계좌가 2조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은 좀처럼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뭐 리아 계좌 2조 설정은 뭐 그냥 하루 창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일도 한 6조 원 정도 수준의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만 오늘도 3조 원 수준의 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기관은 뭐 ETF나 이런 것들로 감안해 보면 전부 다 사실상 전부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뭐 당분간은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한 100조 정도 팔았는데요. 앞으로 100조 더 판다 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유동성의 체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면 거래소는 상당히 방어를 잘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플러스도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막판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이닉스도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어서 상당히 뭐 잘 방어를 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에서 핵심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빼고는 대체적으로 그 반도체주도 좀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방어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는 전일 대비 62.71포인트 0.86%가 떨어진 7,208을 기록했고요. 장중에 많이 빠질 때는 7,1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7,100 깨지는 흐름 보면서 7,000 깨지나?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이 정도면 방어력을 잘 발휘했다라고 보여지고 시가총액은 5,900조에 이르렀습니다. 좀 떨어져서 5,900조. 그리고 등락 종목이 아주 기가 찬데요. 1%도 안 빠졌다는 걸 감안해 보면 오른 종목이 거의 없어요. 오늘 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으신 분도 뭐 별로 기분 좋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패자입니다. 811 종목이, 거의 10배 가까운 종목이, 네, 정확하게는 9배죠. 정확하게 9배 많은 종목이 빠지고 90 종목만 오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지수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가장 좋았던 것은 현대중공업과 조선주 일부,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기존의 이제 기판 사업이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납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마벨사의 AI 칩 핵심 부품인 실리콘 커패시터를 공급한다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근데 규모가 상당해요. 얼마냐? 계약 금액이 후덜덜합니다. 계약 금액이 1조 5천억. 1조 5천억. 대단한 건데요. 왜냐하면 최근 매출액이 11조인데 1조 5천억 규모의 저게 나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 전체 매출의 13%짜리니까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마벨사에 공급하는 실리콘 커패시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싸구려 커패시터가 아니고 헷갈려. 네, 가격이 좀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가
그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고성능 커패시터로 보여주고 마진도 꽤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조선업종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와 함께 섞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00 종목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800 종목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코스닥에서는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이제 1000포인트도 깨지게 생겼어요. 28.29포인트, 전일 대비 2.61%가 하락하면서 1056.0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도 250 종목 오르고 1400 종목 가까이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웬만한 주식들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주식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 동향 살펴보면 니케이 지수도 오늘 1.2% 빠지면서 조금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홍콩 항생은 0.5% 빠졌고, 그리고 지금 그 유럽 시장은 조금 혼조세를 지금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영국과 독일은 조금 빠지고 프랑스는 보합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도 좀 빠졌고 아시아는 전반적으로 좀 빠진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환율 금리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금리 동향 살펴보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채 지표들은 장기물 쪽에서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안정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단기물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잠깐 차트로 보시면, 네, 국채지표 보시면 10년물은 0.7bp니까 이제 큰 폭은 아닌데 4.2가 깨져서 4.198로 금리가 내려오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거죠. 하루 숨고르기 잠깐 했는데 숨고르기 크진 않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업종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조금 올랐던 전기가스가 제일 많이 빠져서 5%나 빠졌고요. 그다음 증권 업종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금속도 빠졌고 중구장대 기업들이 아주 박살이 났고 거의 전 업종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장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7,200까지 빠져 8,000 찍고 7,200 떨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되게 잘 버텼어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쟤네들은. 근데 다른 주식들은 아주 지금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쪽에 가격 매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증권 업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 업종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늘려도 되겠는걸? 하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어떤 상황이냐면 8,000에서 그 7,200 빠지면서 사실은 뭐 10% 빠진 거잖아요. 지수는 고점 대비 10%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나도 안 빠지는 사이에 남들이 빠져갖고 10% 빠진 거예요, 지수가. 근데 이 10% 빠질 때 그동안에 좀 괜찮았던 놈들이 막 20%씩 빠지는 놈들이 생긴 거고, 그 중에 매력적인 가격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놈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첫 번째로 증권 업종의 눈에 좀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전반적인 시장 흐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최근에 시장 잘 보기로 유명한 KB증권의 이은택 님의 이야기를 잠깐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중요하지만 아직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정에서 문제가 된 반도체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다른 종목이 더 약하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네요. 예, 그리고 이는 버블랠리의 특징으로, 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이번 버블랠리의 특징으로 다음 반등장에서도 AI 관련 업종의 쏠림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2011년부터 차화정 장세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20년에는 2차 전지 장세에 있었고, 뭐 등등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이제 주도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대장주들이 시장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은택 연구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밸류에이션상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뭐 여건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수급 동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데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국내 수급이 있는데 최근 수신 은행권 수신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보험 30조 해지 말씀드렸고, 지난 3월에도 그 한국의 정기 예금 쪽에서 상당히 큰 돈이 빠져나갔죠. 4조 원대의 돈이 빠져나갔고, 그래서 지금 은행이 수신 되게 어렵다 했는데 이번엔 7조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7조나 빠졌는데, 근데 이번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건 7조 빠지는데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수시 입출금 예금이 18조 빠졌거든요. 거의 19조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하고 양도성 예금 증서는 오히려 늘었어요. 4조 7천억, 6조 2천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산이 7조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앞서 그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의 특성을 보면은 수시 입출금이 아니에요. 주식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냐면 정기적금, 그러니까 기간물,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게 아유 씨 나 2% 먹느니 안 해 이러고 넘어온 자금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3월 달에 개인 자금이 상당히 이탈했다는 건 정기적 예금에서 이탈을 했고, 그다음 보험도 일종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기간물이잖아요. 그게 이탈한 거고, 이번에 수시 입출금은 뭐냐면 법인세 내고 법인들이 부가치세도 납부하고 배당금 지급도 해야 되니까 법인들이 수시 입출금 그냥 수심을 그냥 있었던 거를 빼는 그런 경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 아니에요. 그래서 머니무브라고 한다면 자고로 지금 분위기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간물이 줄어들면서 증권 외에 다른 쪽에서 줄어들면서 증권으로 이동하는 양상, 그게 이제 머니무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거는 없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머니무브는 어디 쪽에서 나타나냐? 주식시장에서 이탈해서 부동산으로도 가고 있는 거, 그런 머니무브가 나온다. 뭐 주식에서 증권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까지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여전히 가장 유리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세금 혜택이 훨씬 많아요. 세금 쪽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장기 보유,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비슷한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주식은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이 없고, 주식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부동산은 장기 보유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차하면 피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벌었을 때, 땡겼을 때 안전한 인플레이션 피난처가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생산적 금융에서 비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들은 주식시장이 좋으면 계속 나타난다. 그거는 과거 3조 호황 때도 그랬다. 3조 호황 때, 3조 호황 3년차, 주식시장 강세 3년차부터 부동산으로의 역대급 자금이 이동, 머니무브가 나타나면서 부동산이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 부동산이 최고치로 올랐을 때예요. 예. 지금은 이미 한국 부동산 많이 올라서 그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겠으나 머니무브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역시나 돈은 계속해서 부동산 간다. 왜냐하면 모든 무주택자들의 꿈은, 주식하는 꿈은 나 주식 잘해서 집 한 채 샀으면 좋겠어. 이게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박탈감이 너무 커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한 위너였어요. 언제 동안? 30년 단. IMF 이후로 정확하게 27년, 8년간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위너였기 때문에 지금 전부 그쪽으로 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시스템 정비해야 됩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계속 돈을 남기려면 시스템 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제 드디어 중요한 핵심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문명도 같이 걸려있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과연 좋은 실적을 낼 것이냐인데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추격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엔비디아가 때를 보니까 대체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뭐죠? 아마존도 무슨 이런 칩 만들었고요. 그다음 구글도 TPU 칩 만들었고요. 브로드컴도 칩 만든다고 그러고 여기저기 다 칩 만든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웨이까지도 샌드 칩 만든다 그러고 다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다음 세레브라스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경쟁자들을 뚫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건데 수익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의 병목이 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의 병목이 있고 또 하나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코어스, 즉 그 첨단 제조칩 제조, 첨단 칩 제조단에서의 병목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만 뚫리면 얼마든지 이 병목이 일부 풀린다. 메모리하고 두 군데 이런 상황이니까 없어서 못 파는 거지 팔 데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실적 흐름 한번 여기 investing.com에서 연결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간단합니다. 매출은 지금 보시면 분기당 최근 상기분기 어떻게 되면 467억에서 570억, 570억에서 681억으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돼요? 이 흐름 보시면 467에서 570에서 681로 났으면 다음번엔 790 아니야? 그쵸? 예상은 788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예상은 788. 그러니까 790을 넘어야 돼. 매출은. 그냥 790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보다 좀 많이 넘겨요. 왜 많이 넘겨야 되느냐?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681 할 때 오른쪽 보면 얼마였어요? 655가 예상치였어요. 655 예상치에 681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주가를 빵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788 예상하니까 앞에 8자 찍어야 됩니다. 800억 달러를 넘어야 돼요. 매출이 800억 달러를 넘으면 시장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요. 자, 주당 순이익 볼까요? 0.8에서 1.04, 1.04에서 1.3, 1.3에서 1.6.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나와야 된다? 1.9 나와야 돼요. 자, 주당 이익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상은 1.75입니다. 1.75였는데 1.9가 나오면 시장은 환호할 수 있다 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이론적 얘기고요. 이론적 얘기고 진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낼 때 시장에서 무슨 반응을 할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시게이트 발표 이후 막 미국 반도체주 확 빠졌잖아.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매출 800억 되고 주당 이익 한 1.9달러 넘고 이랬는데 주가가 시원찮다? 이러면 조금 분위기 조금 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젠슨 왕은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 CEO고 정말 영업력도 대단하고 아이디어도 넘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네가 칩만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투자를 하면서 이 AI 생태계를 계속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업 환경을 또 이렇게 뭐랄까 기반을 다지면서 이렇게 그라운드를 만들면서 나가는 거라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병목, 메모리 병목 우리나라 좋지, 병목이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하나는 공정 병목, 코어스 병목인데 확실히 코어스 병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텔의 최근 나온 뉴스가 진짜 코어스 병목이 진짜 심하구나 느끼는데, TSMC에서 반도체를 제조하는 거는 코어스, COWOS고, 그럼 요 비슷한 까라가 뭡니까? 인텔에도 있어요. 인텔에는 EMIB, MEB 뭐 이렇게 있습니다. MEB가 있어요. 이 MEB가 있는데 요거는 저쪽은 실리콘 인터포서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다이와 다이를. 저 위에가 자그마한 실리콘 칩입니다. 저 실리콘 칩을 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실리콘 칩을 연결하는 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 건데, 저쪽 TSMC 이 서브스트레이트를 실리콘 인터포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MEB는 저 중간선을 구리선 비슷한 걸로 연결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코어스하고 효과는 비슷하게 난다. 그리고 결국 핵심 뭐냐면은 이제는 칩의 어떤 미세화의 한계 때문에 한 개 칩으로 안 되니까, 미세화가 안 되니까 칩을 여러 개를 붙이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칩을 여러 개를 붙인 걸 한 개처럼 기능하기 위해서 서브스트레이트 단에서의 통신 환경, 칩과 칩 간의
교신 환경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고, 그 교신 환경을 한 칩처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코어스고, 그리고 또 그 인텔 쪽에서는 이 ME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러면 이 MEB를 하려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연결하는 선을 만드는 소재가 있잖아요. 예. 저 소재가 저게 이제 그 저쪽은 실리콘 인터포서를 쓴 거고, 여기는 실리콘 브릿지를 쓴 겁니다. 저기 이렇게 가닥가닥 보이죠? 예. 저런 거를 쓴 거죠.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이제 패키징하는 패키징 기술이에요. 어쨌든 둘 다 똑같은 패키징 기술인데, 인텔이 뭐라고 했냐면,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선결제 해달라고 했습니다. 선결제. 인텔이 선결제를 요청했어요. 수요가 없으면 선결제 요청을 못 하겠죠? 많이 늘어났던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협력사. 저런 거 만드는 데가 누구냐면 이비덴, 신코, 대만 유니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ATNS 뭐 이런 회사인데요. 이 기판에 들어간 쉽게 하면은 이 부속품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들이 어마무시한 그 설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덴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28년 사이에 5천억 엔, 5천억 엔의 규모로 설비 투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2,800억 엔이 첨단 서버용 그 IC 기판용 설비 증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쪽의 수요가 진짜 어마무시하다는 건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기판 값을 먼저 선결제를 해라라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코어스 캐퍼 부족이 너무 심하고, 그게 인텔까지 넘어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엔비디아가 물량을 원하는 만큼 다 공급을 했을 것이냐.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되게 중요한 날이죠. 오늘 실적 발표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느냐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뉴스를 뒤덮는 거는 지금 노조 관련 뉴스가 완전히 뒤덮는데요. 파업 쓰나미라고 볼 때까지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참전을 하고, 대통령 참전에 대해서 바로바로 속보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을 뭐 저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상황이냐, 그리고 또 그걸 또 속보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영업이익 배분받는 건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도 조금 그래. 여기 나도 약간 좀 영업이익을 들고 나오는 게 왜 좀 이상하다. 영업이익 좀 이상하다. 그렇거든요. 근데 ROE 들고 나오는 건 전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금융권에서는 이미 ROE 대비로 하고 있습니다. ROE 대비는 왜 의미가 있냐면 자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순자본을 가지고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냐, 내 순자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ROE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출 자본도 있죠. 남의 돈을 땡겨와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 총 자본에서 얼마를 벌었느냐를 따져서 실제로 ROE 계산할 땐 이거 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ROE가 높아지죠. 그래, 이런 이제 착시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 대비 이익금이 얼마냐는 그 회사의 실질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거라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ROE가 30% 나왔다 이러면은 그 30% 나왔으니 우리가 보통 15% 나왔는데 30% 나왔어 이러면은 우리 15%나 더 나왔으니, 자, 이거 노력을 다들 열심히 해서 15% 초과했으니 뭐 연봉에 15% 더 줄게, 뭐 이런 그림,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 대비로는 좀 잘 모르겠어.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이후로 지금 일단 삼성전자 노조는 일단 약간 지금 협상이 중간에 결렬됐는데 추가로 또 저녁에 추가 협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막 이게 디데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끝까지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온갖 곳에서 파업이 터지고 있는데 카카오. 네. 카카오가 그 본사 포함 5개 법인이 파업을 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까지 5개 법인이 파업 찬성 투표가 있었고 모두 가결되어서 합법적인 쟁의권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파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파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는 결렬됐고 나머지 카카오 5개 법인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구장대 쪽도 지금 그렇습니다. 조선업과 중구장대가 근데 이제 저기 조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 HD 일렉 같은 경우는 책임자급 이상의 성과급 사항을 개선해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돈을 좀 상당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약정금액의 기본 약정금액의 임금이라는 건 기본급 플러스 고정수당인데요. 여기에 1195%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하나 더 준 거네. 기본급 플러스 고정수당에 1200%니까 12개 월급에 12개니까 뭐 연봉 비슷하게 준 거네. 뭐 이런 수당 뭐 고정 수당이니까 뭐 고정 외 수당 빼고니까 기본 월급에 1년치를 준 거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임자급 이상은 기본급의 1000%를 상한으로 묶고 있어서 원래 그 실제로 1700%인데 700%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거 바꿔달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기본급 월 149,600원 인상해주고 이거는 약 5.1% 인상을 하는 거다. 근데 뭐 요거는 별거 아니잖아. 5.1%. 근데 하여튼 지금 약간 저것도 있는 것 같아. 일부러 언론에 좀 더 띄우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고요. H등공업도 영업이익 30% 수준의 성과 배분 요구했고 하나오션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대체적으로 임금이 좀 짰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외주도 많고, 외주도 많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외주 업체들은 너무 적은 경우 있잖아요. 저 지난번에 월급 듣고 깜짝 놀랐는데 25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별로 많지 않던데. 몰라 요즘에 한 350만 원, 400만 원 받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 뭐 거제도나 이런 데 집값도 싸니까 서울보다는 월급이 좀 적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는 좀 월급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이 그 조선업체들의 성과급 논쟁을 지금 금융계에서 특별히 월가라든가 그 여의도 쪽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리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주가 한번 왕창 빠지면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선업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다 터졌어. 일단 조선 잘 팔리죠. 그 다음에 미국 구단 필요하니까 그것도 좀 해줘야 되죠. 그 다음 메인트넌스 해줘야 되죠. 수리 관리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하는 게 너무 쇼티지니까 선박 엔진 갖다가 그걸 발전하죠. 뭐 등등등. 이래 보니까 지금 아주 그냥 막 연타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HDI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주가는 뭐 60 몇 조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이익 대비 말도 안 되게 비싼데 전년 24년 대비 25년도 이익이 2배 정도 늘어요. 진짜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누적 실적을 보니까 또 전년 대비 엄청나게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60 몇 조는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 상태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 상황으로 1년 반쯤이 지나면 아니면 뭐 조금 보수적으로 따지면 한 2년 더 지나서 이 우상향이 그대로 2년만 유지되면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올해 연말 기준 주가 실적에 부합하는 주가가 나오는데 그럼 내년에도 올라간다면은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제가 월가나 이런 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번에 좀 떨어져라 뭐 이런 논의도 있다는 그런 바람도 있다는 그런 우습게 같은 이야기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엔트로픽. 자,
핵심적인 회사죠. 이번 AI의 주축이 되고 있는 엔트로픽인데요. 엔트로픽이 한국에 지사를 세운답니다. 아시아 지사를 뭐 인도나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점차 한국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엔트로픽이 한국 지사장을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최기영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 지사장이 앞으로 엔트로픽의 한국 지사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엊그저께 스노우플레이크 그만뒀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만뒀나?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엔트로픽이 한국에 지사장을 두려고 하느냐? 아시아 태평양의 핵심을 인도, 일본 여기가 아니라 왜? 우리가 돈 내고 쓰는 사람이 많아. 네. 돈 내고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엔트로픽이 아시아의 거점을 한국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앱은 챗GPT,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였습니다. 월간 사용자는 챗GPT 2,300, 제미나이 840만, 클로드 240만인데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이 진짜 빨라요. 대단해. 그래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국 개념으로 전 세계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또 오해입니다. 다른 나라 안 그래요. 미국, 한국 또 몇몇만 그렇지 비율이 뭐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쓴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거나 근데 지금 보시면은 챗GPT 2300, 구글 제미나이 840, 클로드 240인데 왜 클로드가 한국 지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4월 사용자가 전년 동월 대비 1148% 증가했답니다. 1년 만에 12배 증가해요.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유료 사용자가 많아. 유료 사용자가. 예. 네.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한국이 지금 이 생성형 AI 유료 사용자가 전 세계 탑급이에요. 탑급.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따지면 AI가 계속 갈 것 같고 우리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서 만들어진 생각이냐 세계 보편적 생각이냐 이게 이제 엇갈리는 거죠. 보편적 생각이면 고입니다. 무조건 고예요. 근데 한국인의 어떤 빠른 특성과 신문물에 대한 열린 자세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선진 문물을 향한 추구성 뭐 이런 것 그리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란 얘기야. 사실 선진국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게 나와서 다른 나라하고 격차가 쫙 벌어져서 되면 우리는 이게 다들 다 그렇게 쓰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투자 판단에서 당연히 쓰니까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편화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뒤늦게 보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조금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되게 그 AI 업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나라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은 세계 IT AI 업계의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어를 잘 해냈습니다만 시장 내용상으로는 소수 핵심 종목만이 버티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녁 엔비디아 응답하라 엔비디아에 따라 내일 상황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